이제부터 그러면 RQP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유아 박사님,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이제 오기 전에 지금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전체 그 1년 발행 규모가 약 9조 위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잔액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달러로 환산해 약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4.5조 달러가 지금 약간 한 90% 이상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 지금 0.5조 달러 정도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입니다. 예.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규모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크죠. 예. 한국 총 발행 잔액은 훨씬 큰 거고. 예, 발행 규모나 발행 잔액이 다 큽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일본이 제일 크고요. 예, 한국이 한 1.3조 달러 되고 브라질이 한 1.5조 달러입니다. 예. 근데 이 GDP 규모로 또 보면 또 중국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13억의 사칭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웬만한 숫자를 13억으로 곱하면 또 되게 섹시한 숫자가 되는데 그걸 또 나눠버리면 별게 없는 것 같은 게 딱 채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이 가장 적용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평균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또 평균이 가장 잘 적합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정확하게 우리는 평균에 익숙해져 있어요. 평균에 거기 튀면 큰일 나더라고요.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평균. 중국은 무조건 그 평균이 의미가 없고요.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 개 나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망 채권, 투자 유망한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기? 제 느낌에는 아까 이제 그동안 그 중국 국채, 그러니까 그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2007년, 8년 때 중국 증시에 들어갈 때 거의 꼭지에 들어가서 약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피니언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나 일찍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제 글을 계속 본 분들은 뭐 앞뒤가 모순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왜 과거에는 계속 채권을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바뀌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쓴 글 대부분 주식해라고 지금 그 얘기 한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식해라면 잘못하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주식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누구도 관심 없을 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높은 수익률을 딸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채권은 올해 내년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하고 장기 국채 금리 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또 환율 절상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절상 수익률만 해도 1년에 뭐 3에서 5% 쉽게 벌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지금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벌써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 마윈이 지금 알리바바 위어버 내놓으면서 주요한 IT 업체들이 다 위어버 같은 상품을 다 내놨습니다. 뭐 여기 덩신도 그렇고 바이도 다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은행화 채권 속에 쫙 들어가면서 전체 금리를 확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국채 1년 만기짜리 지금 차이가 지금 한 100bp 정도 납니다. 100에서 110bp 정도 나고요. 한국하고 중국이. 예. 근데 그 100bp라는 게 1% 네. 수익률이 차이 있다는 건데, 근데 뭐 여기 운용 수수료 여러 가지를 빼고 지면 대충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AAA 회사채 등급은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그 180bp 정도 좀 차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신용이 또 다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서 과거에는 200bp, 300bp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을,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상품, 우리가 상품 계획서를 낼 때도 뭐 중국 정부에 이렇게 좋아하는 방향을 쓰는 거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2007년, 2008년 차이나 펀드가 굉장히 그 수익률이 조조하면서 사실 차이나 콘셉트의 모든 게 다 힘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RQP 가지고 그런 투자자 수익을 이렇게 냄두에 안 두고 상품을 짰다가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RQP 상품 출시할 때마다 이게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이 확실한지를 정말 이거 고민해서 짜야 됩니다. 그걸 보장이 안 되면 한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안화 금융시장이 바로
영향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익률 예. 보장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보장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품을 짤 때 과거처럼 묻지 마 이렇게 판매나 이렇게 그냥 이건 채권은 되겠지. 뭐 국채 아무 우리보다 뭐 높으니까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사실 국채나 이런 것보다 회사채가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형이 100%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최대 지분을 갖고 갈 수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에 알리바바가 상장하면 제일 돈 버는 게 거기 뭐 마윈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손정희 그분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중국을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말씀하세요. 채권 쪽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지금은 없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신흥국 채권은 이게 사이클입니다. 저희가 브라질 채권 처음에 사이클에 잘못 들어갔다가 왜 그전에 좋았거든요. 근데 막 시작되니까 실은 꺾이는 사이클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같으면 지금 올라가는 턴이기 때문에 실은 이런 걸 채권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채권 시장이 실은 좋을 때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먹을 만한 게 회사채 쪽에 좀 있긴 있는데요. 실은 100bp 또는 150bp 그게 중국의 CDS가 우리랑 등급이 똑같은 AA 마이너인데도 더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중국 소버린, 중국 컨트롤 리스크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많고요. 굉장히 높이.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아직도 일당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최근 보통 5년, 10년이죠. 5년, 10년에 이게 어떻게 이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카운터에 대한 파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게 일단 중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정치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회사채를 하려면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다공 신용평가사 제가 실은 한 6, 7년 전에 다공이랑 같이 스터디도 하고 다공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다공이라는 중국의 신평사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서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채, 공사채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핏 듣기로는 제가 드는 생각은 국채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회사채를 해야 되는데 회사채는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하면 일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S&P 무디스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한테 레이팅이 있는 공상은행부터 이제 교통은행이죠. 우리 결제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큰 기업들이 AA 마이너부터 뭐 트리플 B 플러스 글로벌 등급으로 포진돼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위안화 익스체인지 거래 시장 보면은 없거나 하나밖에 없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은행 간 대출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 보고 이제 스타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NPL을 유동화를 했어요. NPL ABS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중국 채권 시장에서 ABS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잘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99년, 2000년에 글로벌 투자가들이 실은 그 NPL ABS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네. 그게 실은 좋은 맞아요. 투자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딘선본드를 보면 그 홍콩에서 발행한 그 대부분이 신용평가 없는 기업들이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어떤 기업들이 신용평가 없는데 왜 투자해서 살까요? 그건 없어도 신뢰가 그만 갔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런 네. 기업들이 중국은 거의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 그 국유 기업이면서 독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충분한 매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네.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 발행이 그런 기업들은. 걔네들이 비록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필요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예. 할 수 있는 아이고, 거는 네.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돈이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런 빌려주기 문제는 싫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저희 제일 달라고 많이 보는 게 거죠. 예. CDB라고 중국의 맞아요. 산업 개발은행입니다. 그 딤섬 본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 우리 그 한국판 딤섬 본드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발행 수요가 있을까요? 저기 한국에서 발행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딤섬 본드는 중국 기업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기업을 채권 발행을 하려면 중국 발개위, 국무원, 외환관리국, 심지어는 이자를 하나 낼 때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지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IPO 시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3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내에 제법 괜찮은 애들이 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은 뭐 제가 주관적이긴 생각이긴 하지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예전에 가오죠. 우리나라가 IPO 중국 기업들을 망한 건 사실 탑 티어들은 홍콩과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컨 티어는 싱가포르로 가죠. 서드 티어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인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국내 IPO 시장이 저는 중국에서 큰 수혜를 못 보고 실패로 끝난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번 딤섬본드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좀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좀 한국 채권 시장이요.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 IPO하는 기업들 뭐 한국에 상장되는 이런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 채권 시장은 무지하게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여기서 발행할 정도면 예전에 어디가 있냐 모건 스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망했던 리만이 있습니다. AA 플러스, 트리플 A를 그 정도 아니면 실은 우리가 안 삽니다. 최소한 우리 등급으로 A 플러스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업이 이제 뭐 중국개발은행 또는 뭐 캑슨 같은 또 이런 S&P에서 뭐 A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굳이 우리 여기서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하면 되는데.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제 생각은 예. 그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한번 형식상으로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좀 생각을 바꿔서 한국 기업이 여기서 위안화 표시로 발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수요가 그래서 삼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차 같이 또 이제 현대차는 실은 여기서도 위안화 저기서도 빌릴 수도 있고 하니까 했어요, 현대차 이미. 굳이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예. 계열사들 예.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행할 수 있는 니즈가 많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일단 한국 기업들 위안화 중국 쪽에 비즈니스가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기업들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나서 그때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오후에도 사실 이 수요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온 겁니다. 근데 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딘섬본드가 지금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없어서 좀 변하기 그런데 한국판 딘섬본드가 시장이 있다면 누가 발행을 하겠냐가 중요한 이슈인데 홍콩의 케이스라 보면 저기에는 시장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자기네 은행들을 보내요. 아니면 재정부가 와 직접 합니다. 그게 저기에는 시장 형성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협조를 받아야 돼요. 저기는. 그래서 중국 재정부나 뭐 거기 중국 은행들이 좀 톱5 얘네들이 와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여기 올 수 있는 니즈가 있냐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금리가 뭐 당연히 중국보다 싸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실제 이번에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여기 중국계 은행들이 여기서 이번에 비슷하게 발행을 해가지고 저자란 위안화를 갖다가 저 유로 시장에가 대출해 줍니다. 거기 있는 애 위안화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수요가 지금 엄청나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국계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중국하고 다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안화를 조달해가지고 바로 중국에 투자를 하거든요. 현대차나 삼성이나 다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고 이번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또 했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저는 사실 위안화 채권 시장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예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물론 예금이라는 그렇죠.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은행의 회사채, 금융채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게 니즈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지만 금감에서 발표를 했지만 한국 상장 10대 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기 금융 상품 투자 대부분 그게 위안화 예금 쪽이거든요. 단기 금융 상품 투자가 거의 50% 조금 안 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벌써 10대 상장 기업이 그 정도로 위안화 예금 상품이나 관련성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래서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